네, 기초과정 9번째 시간은 기초입문서 67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 31조에 그 근거 규정이 있고요. 해당 조문의 제목은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에스크로우라는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에스크로우 제도가 좀 변형된 형태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일단 그 제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67페이지 중하단부에 형광펜 칠해진 부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31조 1항에 있는 내용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25조 3항, 26조 1항 등등에서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중개완성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되는 것이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을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이행의 문제는 거래 당사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물건의 인도, 인수 및 이전 등기 업무까지 이행 종료 시점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전혀 동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 임차 의뢰인 등이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동시행이 안 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중개하면서 판단해 보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 지금 왜 계약금 등이라고 말했냐면 계약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도 심지어는 잔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등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할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문장이 끝났었죠. 권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의무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도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권고를 했다고 치고 그 권고를 매도 임대인 등이 받아들여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게 된다면 계약금 등은 누구 명의로 예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본법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무려 6 정했습니다. 은행,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예치전문회사 이들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있대요. 개업공인중개사나 지금 제가 나열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면 어디에 예치할 것인가? 예치기관에 대해서는 법 31조 1항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의 예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예치가 된다면 매수인, 임차인 등은 예치가 됨으로 인해 이행 과정에서 권리 침해받을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 등이 예치가 되면 이행 과정에서 매도, 임대인 등은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법 31조는 2항에서 만약에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된 경우라면 매도인, 임대인 등 그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요. 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이미 예치가 된 계약금 등도 사전 수령이 가능하다. 미리 땡겨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계약 해제 시 반환이 보증되는 보증서가 필요한데 이 보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 줄 수도 있답니다. 그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예치된 계약금 등은 사전 수령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예치금인 계약금 등은 자기 개인 예금과는 분리하여 별도의 예치관리통장을 개설해 구분하여 예치해야 되고요. 예치 명의자가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금액을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했어야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업무보증 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을 때에는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또 다른 별도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하고 보증관계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제도를 보셨고요. 이제 6번째 챕터 69페이지로 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33조를 통해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33조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9가지 금지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 중에 3번째 금지 행위에 이런 게 있었네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이 정한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의 명목은 중개, 보수와 실비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사례든 증여든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이든 물품이든 이 법은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 외에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원은 실비라고 하는 것이죠. 실비라고 하는 말은 실제 경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 외에 인정하는 실비라고 하는 것은 딱 2가지 명목의 금원만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실비는 먼저 중개 대상물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의 대가로 받는 중개보수 외에 실비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또 하나 실비받을 수 있는 것이 방금 전 단원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만일 계약금 등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가 되게 된다면 그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비는 두 가지 명목의 실비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가 있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가 있는데 이 중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매도, 임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은요.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면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실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명목의 실비냐에 따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개 완성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이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그 부담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표현이 공인중개사법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는요, 균분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다. 토지매매계약을 중개 완성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가 80만 원이었다면 매도인에게도 80만 원을, 매수인에게도 80만 원을 중개보수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중개 완성 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도 보수 청구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정지조건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조건의 성취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거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을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된 거래계약이 중개 완성으로 인해 체결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중개 완성으로 체결된 거래계약이 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이행 과정에서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그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된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때문이었었다면,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된 범위 내에서만 중개보수 청구권은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중개보수의 법정된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을 일단 양분을 합니다. 어떻게 양분을 하냐면 중개대상물이 주택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구별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비주택인 토지 혹은 상가, 공장, 농지, 임야 이런 물건보다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는 다른 중개보수 법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다시 묻는 것이 있어요. 주택에 무엇을 중개했느냐는 거죠. 즉 매매나 교환 등과 같이 소유권 이전의 거래를 중개했느냐, 아니면 단순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주택이라 하더라도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 계약 등을 중개하는 행위가 단순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보다 거래 당사자 교섭의 측면에서나 물건의 조사 확인의 측면에서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에서 주택의 매매 계약 등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이렇게 1천분의 9, 1천분의 8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단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아웃라인만 잡아요. 범위 1천분의 9, 1천분의 8 이렇게 범위만 설정을 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즉 시도 조례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각 시도는요, 조례를 통해서 주택을 중개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별로 구간을 정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어떤 요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율과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 그대로 요율 및 한도액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요율 및 한도액표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들이 조례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시도 조례가 정해준 이 요율 및 한도액표는 이미 배웠는데요.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이제 게시된 요율 한도액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중개보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택 아닌 물건을 중개했을 때에는요, 원칙은 그것이 농지냐 상가냐 공장이냐 임야냐 불문하고, 또 그것의 매매를 중개했느냐 임대차를 중개했느냐를 불문하고, 주택 아닌 물건들이라면 다 1천분의 9입니다.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서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된다. 농지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면 농지매매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그럼 임대차 보증 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건축물 대장상의 주택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정한 오피스텔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주택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1페이지 7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역항의 소문자 A항과 B항의 요건을 다 갖춘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런 물건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는 1천분의 5,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이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단 1천분의 9, 1천분의 5, 1천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단 게시되어 있는 요율 한도액 표에다가 비주택을 중개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별로 나는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나는 얼마까지 받을 것인지 스스로 희망 요율을 결정하여 게시된 요율 한도액 표에 명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시된 희망 요율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중개 대상물이 무엇이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물건이 주택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혹 비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또 아니었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율 적용과 결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보면요, 주택을 중개하는 때도 있고 비주택을 중개하는 때도 있지만 이른바 복합 건물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5층으로 구성된 일동 건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는데 그 건물의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일 수도 있죠. 그럼 그 물건은 중개보수 계산의 관점에서 주택으로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전체 면적 중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하랍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 물건은 주택으로 판단해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그때는 비주택으로 판단해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되었었죠. 그러면 이제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율에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중개 대상물이 주택이냐 아니냐가 결정 기준이 아니라 알선한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펼쳐볼 건데요. 그 거래의 기준 금액을 요율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 금액이 요율과 곱해지면 일정한 산출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물건이 주택이었었다면 거래 금액별로 구간이 있고 구간별로 조례가 요율뿐만 아니라 한도액을 구간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면 적용한 요율 옆에 한도액이 있었는가를 비교해서 한도액과 비교해야 이제 중개보수가 결정되겠죠. 비교할 금액의 명칭이 한도액입니다. 한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기준금액 곱하기 요율하여 나온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되겠죠.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적을 때는 산출액이 중개보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산출액과 한도액이 같다면 한도액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한도액이 또 중개보수가 되겠죠. 정리하면 산출액이 한도액과 같거나 높다면 한도액이 중개보수,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적다면 그때는 산출액이 중개보수가 될 겁니다. 일단 산출액이 나와야 한도액과 비교해 볼 것인데 산출액은 요율을 기준금액과 곱하면 산출액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요율에 곱해야 할 기준금액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매매계약일 경우에는요, 그냥 거래 금액이 요율에 적용할 기준금액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6억 3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6억 3천만 원 곱하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을 곱해보면 산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그냥 거래 금액을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는 총 분양가가 얼마였든 그걸 요율에 적용할 기준금액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를 알선했다면 분양권 전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납입된 금액이 있겠죠. 그 기납입된 금액에다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요율에 적용할 기준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총 분양가에 피를 붙이면 안 됩니다. 기납입된 금액에다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환 계약을 중개했다면 교환 대상 물건 중에 높은 쪽, 금액이 큰 쪽입니다. 고액의 교환가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이 된답니다. 전세 계약을 중개했을 때는 전세금, 전세 보증금이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월세 있는 임대차가 문제인데요. 월세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 요율에 적용해야 할 기준금액은 월세 보증금이 있겠죠? 이 보증금을 월차임이요. 월세액이요. 월차임 곱하기 100 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하여 이 합산된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월차임 곱하기 100한 금액과 더한 합산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합산을 하여 봤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었다면 그때는 월차임에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을 곱해서 보증금에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된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풀옵션 원룸 임대차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면 5천만 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은 그대로 해당 요율 곱하면 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일 때 내려가는 거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주택임대차였었다면 30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3천만 원, 3천에 보증금 1,000 더해봐야 4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지금은 계산 다시 하라는 거죠. 30만 원 곱하기 70 갑니다.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한 3,100만 원이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리의 득실 변경에 따라 요율에 적용할 기준금액은 달라집니다. 그 해당 기준금액을 요율과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면 산출액은 한도액과 비교하여 중개보수가 확정되는데 이렇게 해서 확정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는다고요? 가격. 예, 확정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겁니다. 각각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보면요,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중개보수는 매매한 것만 인정해 준답니다.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서 C라고 하는 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A를 매도인, C를 매수인으로 하는 A와 C 간의 주택 매매 계약을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 매도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집을 파는 거지만 거주 이전의 의사는 없어서 A는 이 집을 팔면 이 동네 이만한 집 하나 전세 얻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매수인 C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C는 집을 사면 바로 세입자를 찾아 또 임대해야 될 입장의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A와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A가 임차인, C가 임대인으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도 함께 체결해서 이른바 점유 계정으로 A는 C에게 주택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차인으로 지위로서 계속 거주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걸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한 3동일의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잖아요. 그렇다고 비개업공인중개사가 A와 C에게 주택 매매 중개보수 따로 받고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따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계산해 보나 마나 당연히 어느 쪽 중개보수가 높겠어요? 매매 중개보수가 높죠. 그러니까 높은 거 하나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때는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그것은 3동일이 충족될 때 그렇습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물건은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기출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C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C는 집을 사서 바로 세를 놔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개업공인중개사가 D라고 하는 임차인을 C에게 소개해서 B는 A가 집을 파는 것을 C가 사서 다시 D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주었다면 지금 비개업공인중개사는 물건은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지만 동일한 거래 당사자가 아니었죠. 매매는 AC 간에 임대차는 CD 간에 이루어졌으니까 B는 C에게 주택 매매 중개 보수와 주택 임대 중개 보수를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3동일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그때는 매매에 관한 중개 보수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요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거나 두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는 애가 없고요.
보통 1.5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 평균 내면. 그런데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면 중개 보수 금액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중개 보수 청구권의 이론을 묻는 문제 하나, 그리고 중개 보수 금액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중개 보수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출제위원은 한 문제를 통해 수험생이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에 옳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겁니다. 자, 중개보수 금액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1, 2, 3, 4, 5번 지문은 다 몇십 몇만 몇천 원, 몇십 몇만 몇천 원 일정한 금액들이 1, 2, 3, 4, 5번에 제시되겠죠. 그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 금액은 오답일 겁니다. 근데 이 오답인 금액들을 출제위원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 내용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것을 누락했을 때 나오는 금액들로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 중개를 전제로 하는 문제를 출제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었거든요. 1, 2, 3, 4, 5번 지문 속에 중개보수 금액이 있었지만 정답은 중개보수가 아니라 중개보수 100이 정답이었어요. 왜요?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것이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는 중개보수를 각각 받은 금액이 정답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오답으로 곱하기 이해하지 않는 그냥 금액도 존재하겠죠. 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오답으로 나오는 것인데, 물건이 임대차 계약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었는데 월차임 곱하기 100한 금액을 보증금과 더했을 때 5천 미만이었는데도 70으로 낮추는 거 깜빡하고 그냥 100을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이런 것들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물건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이었지만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었는데 매매에 관한 금액만을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있죠. 그런 거 오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도조례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조례 요율을 곱해보면 나올 수 있는 금액 오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준금액을 요율과 곱한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는데 한도액과 비교하는 걸 깜빡한 그냥 산출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산출액을 정답으로 잡았을 때 그 틀린 지문에 깔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 자체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 할 것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용해서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탄탄하게 이론을 갖추어 놓으셔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한 문제 또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중개보수 청구권까지 내용 기초이론 정리해 보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